안녕하세요.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 작가 신경진입니다. 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최신작이고요. 곧바로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나왔습니다. 2023년. 얼마 안 됐죠. 6년 만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낸 장편 소설, 신작 장편입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렇듯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전 세계에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책이고요. 영어 제목 한번 보시죠. The City and its Uncertain Worlds 해서 한국 제목과 똑같죠?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표지는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이쪽 영어 책이 좋은데 이게 표지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표지 같죠? 너무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자, 사진에 있는 분이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지금은 안 이렇습니다. 70 넘기셔갖고 1949년생이라서 나이가 많으십니다. 위에 있는 것은 하루키 소설은 요조숙녀가 좋아하는 고급스러운 포르노다. 하루키 열풍이 불었죠. 2000년대 초반. 그때 넣은 이야기 중에 그 한국의 이 문학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접근을 하시는 평론가들이 했던 비판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급스러운 포르노 혹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의 판타지를 만든 음란 소설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비판들은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게 79년이 데뷔한 시기입니다. 하루키가 군저 신인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고 쭉 지금까지 거의 40년 넘게 작품 활동하면서 무수한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주로 일본 내에서 받은 상들이고 밑에 쪽은 이제 세계에서 여러 각국에서 주는 상들입니다. 대표적인 상 프란츠 카프카 프라이즈, 예루살렘 프라이즈 이런 상들을 쭉 받았습니다. 문학성에 대한 논의가 별 필요 없는 그런 작가입니다. 지금은 조금 덜해졌는데 언제나 노벨 문학상에 오르는 그런 작가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또 하나 제가 좀 특이한 거는 요 가디언지 영국 일간지입니다. 아주 저명한 권위 있는 일간지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를 이렇게 칭찬했는데 그애는 simple but complex. 그의 소설은 심플하면서도 또 컴플렉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가장 위대한 살아있는 작가들 중 한 사람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비평 이런 것들은 이제는 사그라드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게 한국 책으로 번역된 것은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100페이지 정도? 요렇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작이어서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 도시를 알려주었다. 그 여름 해질녘 우리는 달콤한 풀냄새를 맡으며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맑은 물이 복사뼈를 차갑게 씻어내고 강바닥에 잔모래가 발을 감쌌다. 꿈속의 부드러운 구름처럼. 나는 17살, 너는 나보다 1살 아래였다. 가디언지가 했던 이야기 떠올려 보십시오. Simple and complex. Simple but
컴플렉스였죠. 심플한 문장입니다.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이고 하루키 특유의 그 리듬이 부드러운 리듬이 잘 느껴지는 그런 문장. 여기 꿈속의 부드러운 구름처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물 안으로 꿈꾸기는 오랫동안 글쓰기의 원칙이었다. 이거는 무라카미 하루키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책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누구냐면 요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눈앞에 당면한 사물을 마치 꿈에서 보는 것처럼 상상해내기. 이게 사물 안으로 꿈꾸기라는 글쓰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눈앞에 당면한 사물을 꿈에서 보는 것처럼 본다. 거기서 비로소 사물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확신하면서 나는 이런 식의 글쓰기를 유지한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들, 오브젝트들을 꿈에서 보는 것처럼 형상화해서 이 형상화된 사물들이 숲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잔의 숲이고요. 제가 세잔 이야기 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페터 한트케,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이분이 쓴 세잔에 대한 수필 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 사물함을 꿈꾸기, 아까 앞에서 말한 것 한번 하루키 문장 다시 보실까요? 꿈속의 부드러운 구름처럼 이라는 게 아마도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꿈속의 부드러운 구름처럼. 그림 한번 감상해 보시죠.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입니다. 초현실주의자 화가로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 한 사람. 마치 그림이 우리가 꿈속에서 봤던 그런 전경들, 풍경들이 보입니다. 하루키 소설의 특징이 여기에 조금 있는데, 하루키도 역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르네 마그리트 초현실주의자 그렇죠.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자신은 자신의 글쓰기가 쉬르 레알리즘이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다. 서리얼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참고해서 또 하루키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나오는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림들은 전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입니다. 자, 다시 요 그림은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을 지니지 않은 세 개의 강가 풀밭 위에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다. 자, 두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이 소설은 1인칭 화자, 남자, 17살 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17살 고등학생, 남학생의 목소리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1살 어린 고등학교 여학생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친구가 되었죠. 이 여자친구와 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꿈속의 구름처럼 이런 느낌으로 대화가 진행됩니다. 도시는 높은 벽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너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침묵의 밑바닥을 뒤져 말을 찾아온다. 맨몸으로 심해에 내려가 진주를 캐는 사람처럼. 그다지 큰 도시는 아니야. 하지만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작지도 않아. 라고 도시가 등장했습니다. 제목도 올리시고요. 진짜 내가 사는 곳은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 아니야. 너는 말한다. 지금 강가 풀밭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 여자친구가 진짜 나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곳이 아니고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소녀가 진짜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초현실적이죠? 그럼 진짜 내 앞에 있는 너는 진짜 네가 아니구나. 당연히 나는 그렇게 묻는다. 하루키 소설의 특징이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엉뚱한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자, 이 친구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내 눈앞에 있는 너는 진짜 너가 아니라는 거지? 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 진짜 여기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대역에 지나지 않아. 흘러가는 그림자 같은 거야. 그림자가 등장했습니다. 핵심 키워드이고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진짜 너는 뭘 하는데, 그 높은 벽이 있는 도시. 도서관에서 일해. 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네가 그 도시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너는 그 대목에서 입을 다물고 얼굴을 살짝 붉힌다. 하지만 나는 네가 끝내지 못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상상하는 거죠. 말줄임표가 있고 말을 다 하지 못했는데 뒷이야기를 이 친구는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로 진짜 나를 원한다면 그것이 그때 내가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단 말이다. 네가 정말로 진짜 나를 원한다면 너는 그 도시로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제안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너는 높은 벽에 둘러싸인 도시 안에 있다. 그곳에는 갯벌들이 늘어진 아름다운 모래톱이 있고 몇 군데 야트만 언덕이 있고 외뿔 달린 과묵한 짐승들이 곳곳에 있다. 사람들은 오래된 공동주택에 살면서 간소하지만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한다. 짐승들은 도시에 자라는 나무 잎사귀와 열매를 즐겨 먹지만 눈이 쌓이는 긴 겨울 동안 개체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다. 그 도시에 가고 싶다고 나는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그곳에서 진짜 너를 만나고 싶다고. 요 단락은 하루키 소설 초현실에 기반한 이런 소설들의 특징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을 읽고 한 소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소설은 일각수의 꿈이라고 번역된 소설입니다. 일각수. 지금 여기에 짐승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외뿔 달린 과묵한 짐승, 일각수잖아요. 하루키 소설은 대체로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소설과 저 소설이 서로 겹쳐지고. 일각수의 꿈은 사실은 정확한 직역은 아닙니다. 한국 출판사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고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그리고 요게 일각수의 꿈으로 번역된 진짜 제목입니다. Hard Boiled Wonderland and the End of the World. 그래서 아마 또 일본어 제목으로는 Hard Boiled Wonderland 그리고 세계의 끝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이후에 출판사가 바뀌면서 제목이 이 직역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여기 표지에 참 설명이 잘 돼 있는데 한 고립된 도시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다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세계.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역시 과거에 썼던 하루키의 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하루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중심은 1980년 발표한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중편 소설이다. 그러니까 요 최근작을 쓸 이유는 자기가 80년대 중편으로 같은 제목으로 소설을 냈는데 이걸 확장시켜서 장편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이 작품에는 무언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다. 그러나 당시 나는 유감스럽게도 그 무언가를 충분히 써낼 만큼의 필력을 갖추지 못했다. 1949년생인 하루키가 1980년에 그러니까 31살에 중편을 발표했는데 그때 나는 필력이 못 돼서 이 소설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이 넘어서 다시 이 장편 소설을 700페이지에 가까운 소설을 썼다라는 겁니다. 장편으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초현실주의 소설을 계속 고집하고 자신의 그 소설 스타일로 써내려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징후라고 할까요? 첫 스타트를 끄는 소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일드 이게 양을 쫓는 몸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고 이 소설 정말 좋습니다. 장편 중편보다 조금 더 긴 장편인데 짧고 그러면서도 하루키가 가진 이 초현실주의 세계, 자신이 구상하는 이 세계가 잘 드러나 있는 소설. 그래서 이 세 소설이 사실은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시필은 나에게 더없이 스릴 있고 즐거운 작업이었다. 이 소설을 완성하고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 1985년의 일이다. 그때 나는 36살이었다. 이 소설을 썼을 때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시기죠. 그때 이르러 마침내 이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고쳐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이 나는 31살에서 71살이 되었다. 4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하루키 소설을 읽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이 이분이 소설을 발표하면서 함께 독자도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에 71살이니까 지금 2025년이면 76이잖아요. 하루키 센세가 이제 76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두 가지 일을 겸하는 신출래기 작가, 자신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도쿄에서 그 재즈바를 운영할 때입니다. 재즈바를 운영하다가 바람의 노래를 들으라라는 중편을 써서 군조신인상을 받고 소설가가 되었죠. 그런데 이때는 소설가가 돼서 내가 이걸로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소설가와 이 재즈바를 같이 병행하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겸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름대로 숙련된 전원 작가, 지금이죠.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부끄럽지만 사이에는 여러 의미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설을 쓴다는 행위에 대한 내추럴한 애정에는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루키 문장의 특징이죠. 영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말한 것처럼 한 작가가 일생 동안 진지하게 쓸 수 있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그 제한된 수의 모티프를 갖은 수단을 사용해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나갈 뿐이다.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결국 우리 작가들은 결국 제한된 상황에서 소설 쓴다라는 거죠. 자, 하루키가 발표한 소설들을 몇 편을 가져와 봤는데 양을 쫓는 모험,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그리고 세계의 끝, 그리고 정말 대히트를 쳤던 1984, 그 이후에 발표한 기사단장 죽이기, 그리고 벽과 그 불확실한 벽,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요 5개의 소설은 다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티프는 같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하고 변주한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한데, 그래도 뭐 굳이 이 5개 소설에서 뽑으라 그러면 양을 쫓는 모험. 왜 그러냐면 이 소설을 읽어오면 하루키가 그 이후에 작가로서 성장해 오면서 내는 이야기들의 단초들이 이 소설 속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이분이 갖고 있는 전후 세대 작가로서 궁극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하루키 소설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이 작가가 뭔가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려는 그런 것들이 이 양을 쫓는 모험에 잘 드러나 있다. 자, 이렇게 작가 후기를 봤습니다. 하루키에.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를 위한 장소는 늘 그곳에 마련되어 있어. 도시에는 딱 하나 빈자리가 있어. 너는 거기 들어가게 돼. 라고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 주인공 화자는 그건 어떤 자리일까? 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장으로 들어가면 이 17 소년이 성장해서 이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자리일까? 해답도 줍니다. 너는 그 도시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꿈 잃는 이가 될 거야. 라고 너는 소리 낮춰 말한다. 마치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자, 흥미롭습니다. 하루키답게 이 주인공 소년은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소년이 만약에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그 벽이 둘러싸인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꿈을 잃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역시 초현실적인 이야기죠. 2장입니다. 이 실제 세계에서 요 1장이 독특하게, 이게 분명히 실제 세계 같은데 실제 세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장은 실제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만났던 이런 이야기들, 처음 만났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실제 세계에서 나와 너는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나는 바다 근처 조용한 교회 주택가에 살고, 너는 훨씬 크고 번화한 도시 중심부에 살고 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우리는 만나면 최대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안고 입술을 살짝 포갠다.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진 않는다. 17, 16살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3장입니다. 여기 3장은 이 소년이 성장해서 이 도시에 들어간 장면이 펼쳐집니다. 가을, 짐승들의 몸은 다가올 추운 계절에 대비해 눈부신 황금색 털로 뒤덮인다. 이마에 돋은 웻불은 희고 날카롭다. 그들은 차가운 강물에 발굽을 씻고 가만히 고개를 뻗어 붉은 나무 열매를 탐하고 금작화 이파리를 씹는다.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하루키다운 아름다운 문장, 부드러운 하루키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인데 왠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가고 있죠.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흥미롭습니다. 여기에도 하루키가 쓰고 있는 소설 주인공을 설정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장들이 나옵니다. 보시죠.
부모님은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아버지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부모처럼 행동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부모처럼 말한다. 나이든 검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운다. 성적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이목을 끌 만큼 우수하지도 않다. 학교에서 가장 편하게 느끼는 장소는 도서실이다. 그곳에서 혼자 책을 읽고 공상하며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한다. 읽고 싶은 책은 대부분 학교 도서실에서 독파했다. 저는 요 부분을 읽고 왜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거의 대부분 이랬습니다. 나는 평범하고 성적? 뭐 나쁘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하지도 않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한 99%의 그 하루키 소설 주인공들, 그 많은 소설에 등장하는 소설의 주인공들이 다 대체로 다 이렇지 않을까. 뭐 한 예로 들면 여자를 묘사할 때는 남의 이목을 끌 만큼 확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매력을 가진 이런 식으로 대상을 묘사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웃으면서 많이 읽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구나. 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에세이 대회, 수필 대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와 너는 3등과 4등으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것도 재밌는 게 왜 에세이 대회에서 상을 받으러 왔으면 기왕이면 1등과 2등 하면 좋잖아요. 하루키는 험블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꼭 3등과 4등. 3등과 4등도 뭐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딱 씁니다. 재밌습니다. 1등과 2등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마치 사르트르와 보바르가 그 수능이라고 할까요? 파리 대학에 들어가는 거기 1, 2등으로 전교에서 만나잖아요. 뭐 그런 거 하루키는 그렇게는 쓰지 않는다. 3등과 4등. 성적이 우수하지는 않지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수하지도 않다. 뭐 이런 식이죠.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내 생활은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다. 늘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때 시상식에서 만나고 두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이 주인공의 제안입니다. 혹시 괜찮으면 나한테 편지를 한번 보내줄 수 있을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여학생은 이 남학생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이 편지는 르네 마그리트가 쓴 편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여기 르네 마그리트라고 써있죠. 화가의 그림이라서 이렇게 보려고 그랬더니 불어네요. 읽지는 못하겠고 불어인가? 아무튼 읽을 수 없는 외국어입니다. 요 편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일본어로 막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 편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쓰고 요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요 편지는 우리나라 화가 이중섭이 쓴 편지입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사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아내가 일본인입니다. 1950년 겨울에 원산에 있다가 부산으로 피난을 갔고 한 달 만에 제주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고 때문에 아내와 두 아들은 52년에 2년 뒤에 일본으로 떠나게 되고 이게 사실상 영이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전하는 방식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은 이렇게 편지글에다가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쓰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왜냐면 이 뒤에 영영 못 만났고 이중섭은 4년 뒤에 무연고자라서 39살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쇼팽
그 폴란드인이라는 소설을 소개하면서 쇼팽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레데리크 쇼팽도 39살에 죽었습니다. 왠지 이 천재들은 39살에 많이 죽지 않나요? 아무튼 요 편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되게 가라앉고, 왠지 이렇게 애잔한 그런 연민의 감정들 느끼게 되는데, 요 편지는 청주에 있는 현대미술관 4층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드로잉실이라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그 스케치나 드로잉을 모아놓은 그곳에 가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글은 제가 다른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 무슨 강의였냐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요게 그 체게바라 이야기거든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체게바라가 남미 대륙을 여행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요 영화를 제가 소개했는데, 강의를 들으시는 그분은 현역 작가이신데, 화가, 요분이 이렇게 메모를 하셨습니다. 잘 그렸죠? 똑같이. 그러면서 이제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이 두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사상과 행동이 일치해서 그러므로 완전한 인간이다. 요걸 제가 해놓은 걸 보고 제가 사진기로 찍었습니다. 기념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들은 참 좋겠다. 네. 다시 5장 소설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다 할 특징 없는 오래된 석조 건물이다. 강을 따라 한동안 안쪽으로 걷다가 옛 다리를 마주보는 중앙광장을 지나면 나온다. 입구에 아무런 표시도 없기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곳이 도서관임을 알기 어렵다. 자, 이 여학생이 나는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있는데, 나는 그곳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너가 만약에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꿈 잃는 이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 주인공은 이 도시에 왔습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인데, 요 문장, 이 소설 분위기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자, 마침내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도서관을 방문해서 꿈을 잃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그쪽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 나도 모르게 묻고만다. 무익한 질문인 줄 알면서도. 왜 이러냐면, 이 진짜 세계, 이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살고 있는 진짜 나는 만약에 너가 방문해도 너를 못 알아볼 것이다. 알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뵌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너는 대답한다. 말투가 깍듯한 건 아마 너는 아직 16살 그대로인데 나는 17살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너에게 나는 이제 훨씬 나이 많은 어른 남자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시간의 흐름이 가슴을 지른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자, 6장입니다. 나와 반대로 내 편지에는 구체적인 신변 잡기보다 내면의 생각 같은 것이 많았다. 혹은 꿈의 내용이나 짧은 픽션 같은 것, 특히 꿈 이야기 몇 가지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소설은 한 장 한 장 진행될 때마다 하나는 현실, 하나는 초현실, A의 세계, B의 세계, 이렇게 동시에 굴러갑니다. 이 방식은 뭐 하루키가 오래전부터 그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앤드 그리고 세계의 끝, 그리고 1Q84 이런 소설들에서 이미 썼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이 서로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이게
합쳐지는, 조화롭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에서 너 나한테 편지를 보내줄 수 있어? 하고 편지가 오고 또 답장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은 멀리 조금 떨어져 있죠. 나는 시 외곽에 있고 이 여학생은 시 중심부에 있고 번화가에.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고 받으면서 또 만나면 주로 현실보다는 꿈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여학생의 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학생의 꿈으로 비롯한 세계가 벽으로 둘러싸인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불확실한 벽으로 둘러싸인 세계. 제목이 멋있긴 한데 좀 어렵긴 합니다. 자꾸 헷갈리게. 자, 가끔 너의 꿈에 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매우 기뻤다. 어떤 형태로건 내 안에 있는 상상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까. 멋있는 그림이 등장했는데, 이거는 지금 앞에 그림들은 다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마그리트의 그림이 아니라 조르조 데 기리코의 그림입니다. 초현실주의를 알리는 기념비적인 회화 작품이죠. 이 굴렁쇠를 굴리는 소녀가 밑에 보이는데 초현실적인 세계 광장, 뭔가 이야기가 쏟아질 것 같은, 아마 하루키 소설의 분위기를 어떻게 설정할까 할 때 이렇게 이 초현실주의 화가 기리코나 마그리트의 그림들을 보면서 또 그 세계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여러 가지를 숨기지 않고 스스럼 없이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내 생각에 이 세계에서 마음속에 비밀을 품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것은 사람이 이 세계를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은 하루키가 풍경 묘사도 굉장히 잘하지만 또 내면의 이야기도 굉장히 잘 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끌리는 것이죠. 내 생각에 이 세계에서 마음속에 비밀을 품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 비밀을 풀어야만 우리는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을까? 하루키도 비밀이 있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하루키는 사생활을 잘 드러내지 않고 인터뷰를 하지 않는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진 반면에 하루키의 사생활은 굉장히 좀 양이 적게 드러나 있습니다. 별로 찾아볼 데가 없는데 웬일인지 요 고양이를 버리다, 여기 수필로 나온 책인데 굉장히 짧은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수필입니다. 요걸 읽으면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마음속의 비밀, 이것들을 조금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림도 있고 또 이 그림도 굉장히 이 하루키 글에 잘 어울리는 그림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루키가 가지는 그 작품 세계, 던지려는 메시지, 거기는 자신이 단가의 세대의 전후 세대로서 그 앞에 세대, 부모 세대, 전쟁을 일으켰던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죠. 그들이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 부모 세대에 대한 항의, 불만,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슬쩍 털어놓습니다. 하루키답게 조금 애매하게 털어놓긴 하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 세계에 완전한 것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 벽이야. 누구도 이 벽을 넘을 수 없어. 누구도 이 벽을 부술 수 없고 문지기는 그렇게 단언했다. 지금 이 주인공이 이 불확실한 벽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문지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벽을 넘을 수도 없고 이 벽을 부술 수도 없다. 요 문장은 딱 읽고 생각나는 다른 소설이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성이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고 20세기 모더니즘 그리고 초현실주의적인 세계가 너무너무 잘 드러난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성. 무라카미 하루키 당연히 이 텍스트를 읽었겠죠. 그래서 하루키 작품에 아예 카프카가 제목으로 들어간 소설도 있습니다. 해변의 카프카.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고 일본이라는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재밌게, 왜냐하면 여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자, 도서관 서고에는 책 대신 오래된 꿈이 무수히 놓여 있다. 긴 세월 손을 댄 사람이 없었던 듯 어느 것이나 표면에 희뿌연 먼지가 얕게 내려앉아 있었다. 오래된 꿈은 달걀처럼 생겼는데 크기와 색깔은 하나하나 다르다. 자, 이 주인공이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만나긴 만났는데 소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은 여기 가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오래된 꿈을 읽습니다. 근데 이 오래된 꿈은 마치 달걀처럼 생겼는데 크기와 색깔이 하나하나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의 일부를 따왔고 요 문장, 오래된 꿈은 달걀처럼 생겼는데 크기와 색깔은 하나하나 다르다. 요 문장을 읽고 저는 요 그림을 또 올렸습니다. 요 그림은 마그리트의 그림이 아니고 루시안 프로이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이드의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정물화죠. 달걀을 그렸는데 마틴 게이퍼드라는 미술평론가가 이 루시안 프로이드와 인터뷰하면서 쓴 미술 에세이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제가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추천드리는 책이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미술이라는 세계, 예술이라는 세계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전문적이지 않으면서도 또 교양, 제가 표방하는 지식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어떤 것도 일반화되거나 이상화되거나 보편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달걀을 관찰하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나름의 특징을 드러낸다. 요 네 달걀이 각기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겹쳐져서 요 책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당신이 살던 도시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나요? 라고 이 소녀가 자기의 여자친구였던 저쪽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살던 도시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나요? 나는 그 질문에 그럴듯하게 대답할 수 없다. 정말이지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자, 초현실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닌 마치 꿈처럼 느껴지는 불확실한 벽이 둘러싸인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 남자는, 이 주인공은 그림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살던 세계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게 꾹 소설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초현실이라는 세계는 초현실적인 세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얼한 세계, 현실 세계를 반추하게 되는 거죠.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고, 나는
밤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켜고 알맞은 언어와 적절한 표현을 찾는다. 그리고 말한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림자를 데리고 살았어. 그래서 이 그림자가 지금 자기가 이 도시에 들어올 때 그림자를 뺏겼다 그랬죠. 떼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얼마 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고, 이런 것도 초현실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림자를 데리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당신이 살던 도시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떠올린 한 세계, 일본을 무대로 한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퍼펙트 데이즈라는 칸에서 소개되었고 빔 벤더스라는 독일 감독이 만들었고 일본 영화인데 독일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아쿠스코지 이게 이제 저기 셸리 댄스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이고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답을 못하고 있고 그림자를 데리고 살았다 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영화를 소개하냐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내 속에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희한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텍스트들이 각각의 개별의 텍스트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 나오는 그림자 이야기와 이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는 아예 다른 텍스트인데 이 그림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들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재밌게 우리가 소설을 읽을 수 있다. 자, 너는 여러 가지를 숨기지 않고 스스럼 없이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내 생각에 이 세계에서 마음속에 비밀을 품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것은 사람이 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을까? 자, 지난 슬라이드에서 읽었던 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소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본 게 7장, 그리고 페이지 수로 따지면 100장 조금 넘어갔을 겁니다. 역시 신작 소설이어서 제가 요 부분을 요 정도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강추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하루키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를 마시고 이 퍼펙트 데이즈에 나오는 OST에 나오는 이 음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이 OST를 묶어놓은 이 채널들이 있던데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이 하루키 소설을 읽으면 이 무더운 맥주를 마시면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소설을 읽고 맥주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 이 무더운 여름을 그래도 시원하게 보내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책 읽는 토끼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소설을 소개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